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여론조사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이강윤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적 양극화다. 저는 이번 대선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적은 없잖아요. 역대 최소 표 차이.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건 물론 이제 박정희 윤보선 대결 때보다는 더 많은 표 차이인데 비율상으로 따지면 최소 이 득표 비율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저도 목이 메이네요. 네. 왜 이러죠? 전염됐나 봐요, 나한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목이 메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이번 대선은 물론 성자와 패자가 있지만 국민이 의견이 완전히 나누어진 양극단화되는 현상이었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인 선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네. 묻지마 정권 교체론과 우먼 파워가 격렬하게 부딪혔고 1년 넘게 확인됐던 정권 교체 심리가 그래도 꽤 승했고 가까스로 이긴 그러나 많은 숙제를 남긴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가장 득표차가 적었던 게 37만 정도였는데 이번에 24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신승을 거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정치 초보 중에 초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은 승리다, 완벽하게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왜 웃으세요? 한 표라도 많으면 승리가 맞긴 하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을 윤석열 당선인처럼 한 해 1년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산 공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1년 전 그는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자연인 백수가 됐죠. 그리고 쪽집게 속성 과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위한. 그리고 약 서너 달 후인 7월 말 6월 29일 대국민 정치 참여 선언을 통해서 이른바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8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큰 선거 캠페인을 치렀고 대통령 당선인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개인으로 대표되는 것보다는 촛불 항쟁 이후로 거의 괴멸 상태에 놓였던 보수, 그러나 개혁 보수, 건강한 보수로의 개혁에는 조금 실패하는 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번 선거 이전까지 4번의 전국 단위 큰 선거에서 계속 졌지 않습니까? 네. 작년 재보선 때 처음 이겼다가 이번 대선을 맞이한 건데 보수 세력이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촛불 이전 상태의 기력을 회복했달까? 재편됐달까?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네. 이게 정권 교체의 우세지 윤석열 당선인을 압도적으로 선호해서 나온 결과인가 싶은 생각 들어요. 물론 승패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에서 절대 우리가 어길 수 없는, 이걸 불복할 수는 없는 거죠. 유권자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 여론은 뭐 50%대 이상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득표를 했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권 교체 여론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는 못 미쳤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저는 개인기에 의해서 상당히 선전한 선거였다고 봅니다. 네. 어려운 선거였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건 뭐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득표 결과를 저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국민의 뜻은 굉장한 아슬아슬한 차이로 정권 교체에 손을 조금 들어준 셈이니까 그 부분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그럼 앞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 반대로 가면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 지금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엄숙하다 그래야 되나, 진지하다 그럴까, 지금 본인이 당선 소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 못 따라간다 그러는데 운 좋은 사람은 정말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로요. 저분은 정말 운의 사나이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다 법사님이 법사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아마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우리 지금. 저는 뭐 다른 것 떠나서 네. 일단은 운동은이지만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들어내느냐.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의 원인이 아니라 민주당은 과연 뭘 했는가. 그렇죠.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네, 했거든요. 우리가 많이 비판해야 지난해 됩니다. 네. 재보궐선거 했을 때도 왜 그대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무너졌을까? 저는 이번에도 과연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거였는가?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은 저는 복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대위를 간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KSY의 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인사이드 K의 자문을 구하시든 아니 뭐 제가 영업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걸 분명히 알고서 재정비를 해야지. 그렇죠. 그냥 화다닥 졌어. 어떻게 대표도 지금 물러났는데 저는 그러면 더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진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그 조금 전에 운 얘기를 하셔서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이 이달 말 중순 또는 말쯤이면 피크를 치고 이제 내려간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정점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을 먼저 경험했던, 먼저 극성을 부렸던 데를 보니까 정점에서 회복 정상으로 가는 기간이 굉장히 짧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윤 당선인 집권 이제 부임하는 네네. 5월 초쯤에 가면 코로나 사태도 거의 정상화되고 많은 부분에서 일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뭐 거리두기라거나 방역 제한에 따른 누구나 규제를 받으면 입이 튀어나오고 참 그렇죠.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굉장히 큰 요소 하나가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물론 그게 뭐 K 방역이 잘 됐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운 커브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은 정권 운영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적일 거고요.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얻은 수가 약 48%에 근접하죠. 47점 몇 퍼센트든가. 그게 5년 전 2017년 촛불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얻은 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48%. 당시 문 후보가 41.4%고 심상정 후보가 6.2%가 그랬죠, 아마. 네, 네. 그게 우리나라 이른바 개혁 진보 진영이 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즘의 최고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개표 시작할 때요. 이재명 후보가 60몇 % 막 계속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었었는데 점점 이제 줄어들더니 51% 개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역전이 됐단 네. 말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네. 사전투표부터 사전투표 대체적으로 먼저 먼저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투표자 수에서 한 절반 가량 됐기 때문에 절반을 넘어서는 개표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개표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죠. 네. 그게 이번에 사전 투표가 총 투표자의 거의 50%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한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사전 투표를 이틀간에 했고 그렇죠. 나머지는 9일날 한 건데 그러니까 총 개표율 합계 집산하면 50% 넘자마자 역전이 이렇게 시작된 거고 올해 들어서 갑자기 사전 투표를 앞으로 앞당긴 이유는 여지껏은 사전 투표를 맨 뒤에 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함에서는 지금 이번이 사전 투표 실시한 지 3번째인가 되는 대선 큰 선거인데 네. 사전 투표에서는 항상 진보 계열 표들이 늘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 보수 측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가 개표 후반부에 가면 사전 투표함을 왕 여니까 그땐 진보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사전 투표에 하면 표가 조작당하고 위험하다 부정선거에 이용되니까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사전 투표를 잘 안 했고 네네. 윤석열 후보가 막판에 경상도 쪽에 가서 꼭 해달라고 독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는데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니까 선관위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먼저 깐 겁니다. 개함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자, 각 후보 승리 요인하고 패배 요인 한번 짚어볼까요? 승리 요인은 뭐고 패배 요인은 뭡니까?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 여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기반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만들어진 청년 정치인 경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벼락같이 어느 순간에 지지를 얻게 됐고 유력 대선 후보로 올랐고 그 와중에 허둥지둥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운이든 뭐 그게 복이든 어쨌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여하튼 대선 후보가 됐고 나가서 당선됐는데 그 줄곧 이어지는 건 정권교체 여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겨뤘을 때도 민심은 홍준표였습니다. 그런데 당심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이유는 바로 정권교체 여론이었고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나는 큰 배인은 두 가지입니다. 뭐요?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바로 또 정권교체 여론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것도 이전 대통령보다는 더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어볼 때 그 강도가 중요합니다. 잘한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하는 의견이 많은 거고 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굉장히 반문정사가 강했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고 특히 경기도에 좀 더 많이 득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경기도가 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결국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마포, 용산, 또 양천, 성동에서도 무너졌던 것이 보통 거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에서 용산을 빼고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던 게 가장 크게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부동산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24만 7천 표를 줬는데 서울에서 30만 표 이상을 줬어요. 결국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께 서울 말씀드리는데 바로 네. 그거였죠. 자, 이 소장님, 우리 이제 배 소장님은 저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이 소장님 보시기에 후보의 승리 요인과 패배 요인은 뭘까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권 교체 심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서로 알면서 시작된 네네. 대선이었군요. 그것에 대항할 만한 그랜드 아젠다를 던지는데 실패했다. 결국은 만약에 일테면 선거 투표 열흘쯤 남겨두고 당과 후보가 동시에 제기했던 정치 교체론 이게 조금 더 빨랐더라면 네. 또는 국힘이나 윤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추락하고 매우 힘들었던 시기에 즉 선거 전 전체 판의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가장 근접했던 건 올 초, 1월 초죠. 네. 그때 굉장히 벌어졌었어요. 그럴 때 일테면 신년 이데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교체론을 내걸고 그게 투표일 열흘 남겨두고 내놓는 득표용 쇼가 아니라 네. 정말로 나 이재명은 여의도에 별로 빚진 것 없다. 국회의원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지만 변방의 아웃사이더였지만 정치 자체를 교체하고 판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여론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네. 네, 그럼 한번 해보겠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정치 교체론, 개헌, 권력구조 개편, 그다음에 권위주의 타파, 양극화 해소 방안 이런 것까지 묶어서 쭉 아젠다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정권 교체에만 매몰되다시피 해서 그것만 얘기하지는 않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데 그게 조금 제기하는 시점이 늦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투표율이 한 열흘 정도만 만약에 늦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승패가 바뀔 수도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이대남은 이미 일찍 결집돼 있었지만 머뭇거리던 2030 특히 요번 여성들 투표 보니까 40대에서도 여성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성들은 다 많이들 네, 그건 아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저쪽에 네. 젠더 갈라치기 때문에 아니 여가부 없애고 남녀 그거 다시 남성 위주로 하겠다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성들이 뒤늦게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거고 막판에 확 엄청난 결집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네. 선거가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뒤집어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죠. 48점 몇 % 얻었잖아요. 정권 교체로는 늘 적게 잡아도 52 내지 3%는 나왔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면 윤 후보는 얻을 수 있는 표 중에 4 내지 5%포인트 정도는 어딘가 누수 현상이 생겼던 것이고
단일화에 대한 반작용이나 역풍 또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참 이 양반은 아까 노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이 심지어 날짜까지도 그러니까요. 네. 운빨이 끝내줘요. 저는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는 복귀를 하고 중간에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우리 쇼미더 민심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깻잎 반의 반장 차이다. 그래서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치나 기대치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첫 번째는 좀 MZ 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선거 방식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메타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는 방식은 너무나 상투적이에요. 그건 뭐 이전에도 이전 대선에서도 너무 많이 해오던 방식. 아니 버스에 다 올라타서 우르르 지역으로 가고 지방으로 가고 좀 더 파격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두 번째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월 16일 날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 방송이 되고 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발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되는 것은 YTN에서 허위 경력 기록, 그 다음에 수상 허위 기록, 그걸 공개하면서 엄청난 파국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성적 검증을 해야 되는데 감성적 접근을 했어요. 통화 녹취록 들어보자. 그래 1억도 줄 수 있지.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선거운동할 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감성적 접근을 하면 언제 대치기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거에서는 이성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에 배종찬 소장님이 우리 그 대선 전에 방송하시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M 여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MZ 세대 여성 중도층. 근데 어쨌든 MZ 세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20대 이하, 뭐 혹은 30대 초까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은 걸로 지금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표는 전부 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더 많이 지지가 갔고. 그러니까요. 근데 중도층이 조금 이제 애매했는데 중도층도 그 추세를 보게 되면 저기가 있다가 이제 많이 이쪽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투표일이 그렇죠. 맞았죠. 예. 그래서 득표 현재로는 중도층에서는 윤 후보가 조금 그렇죠. 앞섰는데 좀 앞선 걸로. 추세는 추세는 좁혀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배준 선생님 훌륭하다. 배 소장님, 제가 하고 싶은 건 배 소장님이 정확한 분석을 했다. 네. 제가 계속 비웃었지만 꼭 굴하지 않고 말하는데 결국 맞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네. 비웃다가 보니까 정확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놀래요. 내가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나오네. 이거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제가 또 사전 투표율이나 최종 투표율도 거의 근접하게 거의 다 맞췄죠. 근접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양쪽 다 맞춘 거 아니에요? 사전 그래요? 투표율은? 39.5 저긴 잖아요. 39.95라고 그랬고 네, 너무 네. 장난스럽게 말해서 저는 37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정확해요. 아이,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뭐 사실 M 여중 나도 말할 수 있지. 솔직히. 아니 뭐 이런 식이야. 이까야. 지금 그동안에 우리 듣는 제가 한 분들 말 중에 하네요. 틀린 말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요. 아 정확했어요 배 소장. 네. 예. 어쨌든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약간 좀 미성숙해요. 그래서 칭찬해줄 때 너무 좋아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여론조사 너무 심각했던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들. 아니 게다가- 여론조사는 정확했죠.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한국 갤럽이 마지막에 공표했던 조사, 이제는 뭐 지나간 거니까 굳이 뭐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1% 포인트 차이였잖아요. 네. 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우리가 보통 이제 깜깜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공표 금지 기간.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실시된 세계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또 네. 하나는 여의도 연구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뭐 이준석 대표 10%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처음에 8.5% 나왔고 그 뒤로 좀 더 올라갔어요. 이거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신승을 거두었는데. 제 생각에는 네. 출구조사 7시 반에 짠 하고 스크린으로 발표된 출구조사의 숫자 때문에도 더 놀랐어요?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도 비교가 됐고 출구조사의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 차이도 많이 놀랬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발표 나오자마자 오. 막 떠나갔잖아요. 너무 그리고 놀라가지고. 제가 그 대변인단 중에 누구 하나하고 사적으로 만났는데 어, 그날 그날. 투표하던 날 네. 7시쯤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뭘 네네. 먹으면서 회식 겸해서 이걸 보고 있었답니다. 보다가
숫자가 놀랐겠네. 0.7% 차이. 그다음에 JTBC는 오히려 또 반대로 네, 나왔잖아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다들 멘붕. 그래서 요번에 제일 가장 가슴을 쓸어내리고 휴 했던 사람이 당선인 윤석열 후보와 그 국힘 사람들인데 그러겠죠. 뒤집어주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작은 퍼센트 차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블랙아웃 공표 금지 기간 중에 나온 거 보면 한국 갤럽 거가 윤 후보 46, 이 후보 40, 여기서도 뭐 오차범위 거의 육박하고 다들 이렇게 리서치 뷰 거는 7.6%포인트 차이, 리얼미터 것도 뭐 5%포인트 이상이고 이거 모두 다 네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나옵니다. 저희 KSOI도 또 했어요. 네, 그때 했죠. 네, 깜깜이 때 3월 4일, 5일 이틀간 조사했는데요. 응답률은 11.3%고 TBS 의뢰였습니다. 저희는 조금 달랐던 게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지지율 차이가 0.5%였어요. 그러면 거의 맞았는데 네. 이재명 바뀌었죠. 후보가 이기는 걸로 순서가 바뀌었죠. 0.5%포인트 이기는 걸로. 그러니까 JTBC랑 비슷하네요. 그랬죠. 네. 이재명 47, 윤석열 46.5로 나왔고 당선 가능성을 물었는데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50, 좀더 많은 걸로. 윤석열 50%, 이재명 45.5. 그래서 한 5%포인트 가량 윤석열 후보가 될 앞서는 것이다. 걸로. 뭐 네. 거기까지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 KSOI 출구조사는 정확하네. 굉장히 정확했고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정을 꽤나 잘 돼서 0.67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깜짝 될것 놀랐어요. 같아요. 출구조사. 왜 네.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조사하고도 실제 결과가 다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투표율.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전혀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별 투표율이 다르면 그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또 하나 뭐냐면 저는 막판까지 응답도 보면은 여기 이강윤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 주로 남성 응답자들보다는 여성 응답자들이 조사 거절이나 무응답이 많아요. 네, 그 그게 이야기는 많았죠. 네. 그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여심이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막판 여심이 아까도 우리 한동희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책임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갈라치기 한 게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을 때는 2대남, 3대남을 묶은 게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 표심이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까지 조사에서도 잘 안 잡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정말 노영희 진행자가 저를 막 말렸잖아요. 왜 그래? 자꾸 열심히 이야기하고 말이야. 근데 제가 뭐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이번 대선은 끝까지 숨겨진 민심이 누구냐? 숨은 표가 사실은 여심이에요. 샤이 이재명도 아니고 샤이 윤석열도 아니고 샤이 여심이었던 거죠. 그래요. 자, 열심히 한 얘기를 말씀만, 이렇게. 한 말씀. 아까 저 패인 승인 얘기할 때 배 수장이 앞에 발언하면서 많이들 짚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건너뛰었는데 윤 후보 측의 패인 또는 사실 기대했던 성적에 비하면 부진한 거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동률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네, 너무 네. 큰박한데 윤석열 후보 측의 선거 전략 빅2가 하나는 세대 포유론이고 두 번째는 갈라치기예요. 아, 맞아요. 그런데 둘 다 결국은 큰 득을 못 받거나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세대 포유론은 명확히 실패했어요. 네. 20대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2.4%포인트라도 이겼고 우리 여론조사를 말할 때는 2.4%포인트 같은 건 무시하거나 오차범위 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지만 실제 득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 네. 표만 많아도 그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맞죠. 들어준 거니까. 네, 네. 두 번째 갈라치기 이거 역시 엄청난 역풍에 부딪혔죠. 실패했죠. 네, 네. 단일화도 어떻게 보면 모종의 갈라치기 전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쳤던 것. 네. 세대 포위론도 20대와 2030과 60세 이상 되는 분들로 하여금 연대해서 4050을 갈라쳐서 몰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포위시키자는 거. 네. 즉 빼기 정치, 뺄셈 정치, 덧셈이 아니라 갈라서 뺄셈 정치. 패는 것은 사회 전체 공동체의 함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단기간 전술 전략, 이기는 게 목표만인 전술 전략 차원에서도 결코 득되지 않는다. 그 말은 네.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역별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경기도 아까 쭉 우리가 네. 살짝 말했습니다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네, 네. 사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친정으로서
엄청난 지지를 보낼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서울은 이재명 후보가 45.73%, 윤석열 후보가 50.56%,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50.94%, 윤석열 후보가 45.62%. 그냥 한 5% 정도 차이로 그냥 뒤집어진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약간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율이 경기도가 별로 높지 않았다는 근데 거. 그때는 뭐 너무 멀어서 그랬다면서요. 편하지 않아서.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네. 몇몇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분석한 내용.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방송에 나가서 네. 사전 투표율이 높지가 않다 경기도가 이게 네. 호남에서는 결집을 했지만 네. 단일화에 그래서 저는 단일화 역풍이라고 시원하게 이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단일화의 역풍이었다면 경기도도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죠. 왜 네. 이재명의 위기니까. 근데 네. 이재명 후보의 생명줄이죠. 경기도가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네. 그만큼 저는 경기도에서 나올 만한 표가 더 나올 만한 표가 이재명 후보의 표가 못 나왔다. 그건 네. 저는 부동산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되는 이슈가 끝까지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안양, 광명, 또 시흥, 하남, 고양, 수원 이런 쪽은 네.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들에서 또 윤석열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오고 특히 성남 분당은 이재명 후보의 집이 있는데 순회동이죠. 근데 윤석열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 당선이. 그러니까 결국 네. 저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더 얻어내느냐 그리고 경기도에서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더 선전하느냐 이게 네. 이 싸움이었는데 서울과 경기의 싸움이었는데 서울에서 얻은 윤석열 후보의 표가 더 많은 거죠. 특히 이 한강 주변입니다. 마포 또 용산, 성동, 양천, 관악 이런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가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네. 이게 저는 결정적이었다. 말 그대로 서울에서의 이 대결이 네. 상당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프겠죠. 그런데 서울 대결도 사실 저는 부동산이라고 그냥 막연히 얘기할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집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와서 그겁니다. 사실 그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 보태자면 서울에서 이른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집값이 많이 최근에 올랐던 마포 성동 네. 이쪽이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거의 뭐 아주 많아요. 비싸고. 네. 그다음에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거나 억울해서 물려주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집중 밀집 지역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29만 몇천 표 졌는데 24만 7천 표, 25만 표 차이로 지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의 패배 때문에 진 겁니다. 아주 쉽게 이번 것을 쉽게 말하자면 네. 항상 민주당 또는 개혁 진보 진영은 서울과 경기에서 표를 벌려가지고 네. TK, PK에서 손해본 것을 덮고 계산을 해봐서 남으면 이기는 거고 네. 못 남기면 지는 거였어요. 경기도는 사전투표율은 좀 저조했습니다만 네. 정말 지지 결집세가 확실히 이루어진 본투표까지를 합치면 전국 평균 투표율에는 거의 근접을 합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이른바 강북 경기도 지역은 보수 색채가 좀 강해요. 네. 접적 지역 그런 것도 원래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인구 밀집도는 물론 한강 이남 쪽에 있는 경기 남부가 인구는 많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분당 이쪽은 제가 지금 10여 년째 살고 있는 분당 사세요? 저희 분당은 약간 보수 세력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 의원이 그 네. 김은혜 의원인데 이 사람 뭐 누군지 아실 거예요. 김은혜가 다 알아요, 우리.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초선 김병욱인가 하는 분이 기업하는 분,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네, 네, 네. 그분이 초선을 하고 있다가 김병관 맞아요. 그런데 초선 도전장을 내민 김은혜 의원한테 상당한 표 차이로 졌는데 세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분당, 판교 그 전부 다 아파트촌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남부가 모두 다 이재명 후보의 동무대는 결코 아니었다. 과천, 의왕, 성남, 분당 이쪽은 보수 후보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5%포인트를 이겼지만 네.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많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벌리지 못하는 게 서울, 강남, 서초, 그다음에 마용성 지구에서의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종로에서 후보를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초도 아주 짱짱한 후보를 좀 내서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 좀 빨리 김동연 후보와 연대를 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네. 종로에 출마시키고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그리고 서초에도 더 짱짱한 인물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 전략이 좀 절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왜냐하면 지역구를 손 놓는 수가 이번에 그래서 대구 동구인가요? 곽상도 전 의원이 이제 사태로 부재가 된 그 지역에만 무소속이 사실상 그 무소속도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를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어요. 저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죠.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명되거나 사퇴되면 그래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야죠. 아, 그래요? 대선은 내야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또 너무 꼼수 부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안 내겠다고 했으면 딱 깨끗이 그랬고 끊어내야지. 서울시장 재보선 때 참패한 이후에 그걸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이번에 그걸 거둬들이긴 힘들었을 거고. 네. 그래도 원칙을- 어쨌든 국민의힘이 다 이렇게 다 그냥 이긴 거는 좀 다 이겼어요, 이번에. 유감스럽다. 원칙을 네. 지켜가는 게 긴 싸움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런 명분은 뒤늦게라도 지켜가는 게 네, 옳고.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쇼미더민심 코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부르죠. 여기 그 소장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 엄청났습니다만은 어떤 곳은 거의 4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얻은 곳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말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은 두 가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높은 지역의 벽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몰표, 또 영남에서는 윤석열 후보 몰표. 근데 이 지역 벽은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으로 뭉친 거지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전혀 달랐다. 87년부터 97년까지는 지역 대결이에요. 87년도에는 김영삼 후보가 호남에 가면 돌 던집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후보가 부산 가면 돌 던져요. 근데 97년까지 거의 이어집니다. 근데 네네. 그건 지역 감정이고 이번에 그 지역의 벽이 높았던 것은 그래서 상당히 좀 무너졌다. 무너졌는데 왜 몰표냐? 그거는 이제 진영 간 누룽지 대선이니까 박박 긁어야죠. 누룽지 대선? 근데 이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우리 쇼미더 민심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호남의 공들이고 이재명 후보가 영남의 공들이는 것은 수도권 민심이죠. 왜?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네. 고향 어디야? 네. 호남이야? 네. 영남이야? 못 가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 가서 안동에 가서 또 봉화에 가서 군위에 가서 상주에 가서 여기서 선거활동을 하면 서울에 있는 경북의 또 출향인사들 그래? 이재명 후보 고향 가서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 출신 표를 많이 얻었다고 봐요. 그 이유가 호남 공덕이를 한 보상이고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 지역색이 강한 투표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촉발한 것은 기습적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치의 본령을 없애버린 단일화의 결과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3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 사전투표 하루 전날 단일화가 발표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화해도 되고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호남에서 결집 현상이 일어났고 네. 사전투표율로 보이니까 그거에 자극받은 TK, PK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럼 우리도 뭉치자 했던 거지 초반부터 서로 지역 감정을 막 자극하고 조장하고 지역색이 패거리를 이뤄서 싸워서 이런 득표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라는 것. 네. 그 이유는 네. 호남 지역에서 윤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보아도 여지껏 보수 계열 후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얻었고 네. 민주당 후보임에도 TK, PK 지역에서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경남과 부울경 지역 그리고 경북 등에서 거기서 거의 지난번에 40% 문재인 나왔어요. 후보가 네. 얻었던 것보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게 다 최소 4~5%포인트 높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말은 두 지역 모두 지역색은 점점점 엷어져 가고 있다.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무슨 신문이나 텔레비전 이렇게
지도 그려놓고 동쪽은 빨갛고 서쪽은 파라면서 또다시 망국적 지역색이 도졌다. 전라도에서 또 몰표를 줬다고 하는데 그건 호도시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다. 그 단일화가 그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또는 단일화를 아예 한 5, 6개월 전부터 선언을 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정확히 적시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서 이랬다면 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3일 전 그건 얘기가 안 됐죠. 그렇죠. 저는 선생님 말씀에 하나만 네.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 이강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저는 그래서 결선 투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반을 넘지 못하는 대통령, 과연 국민들이 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하다 보면 더군다나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하다 보면 소통도 잘해야 되죠. 통합도 해야 되죠. 협치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이 소환되거든요. 네. 그래, 뭐 거의 비슷했고 뭐 겨우 된 거나 다름없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 국정 운영의 동력이나 정당성도 확보 안 돼요. 결선 투표하면은 이광윤 선생님 말씀대로 단일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결선 투표가 이제는 도입돼야 된다. 이걸 네. 자꾸만 정치권에서 머뭇고 주판을 제발 튕기지 마세요. 국민들은 이번 경험을 딱 해보면 뭐 단일화를 한다 만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두 사람 올라오면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이번에 대구는 20몇 %로 당선됐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러게 되냐고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4명 이렇게 나오는 물론 사퇴자가 있으니까 14명 나오는 대선 같으면 1, 2위 결선 투표 해야죠. 네. 자, 결선 투표 필요성까지 지금 배 소장님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친문 진영이 온전히 흡수되지 않은 거다.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이낙연 대표 지금 미국 간다고 그러시던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를 온전히 우리 당의 후보로 받아들였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후보 선출 직후에 화학적 원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고 나면 원래 여기저기서 여러 소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긴 하죠. 네. 이기면 작은 갈등들은 다 웃으면서 덮여지는 게 선거인데. 네, 맞습니다. 친문이 100% 결집이 안 돼서 이랬다. 아까 제가 48%를 얻었다는 것은 지난 4년, 5년 전에 문재인 플러스 심상정 합과 같다고. 그래서 저는 네, 그 맞아요. 누수 현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원래 이 나라 정치 지형이 국민들의 정치 지향적의 그 지형도가 보수가 승한 건 사실이에요. 네.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 치렀던 선거인데도 범보수 후보의 합이 52%에 나올 만큼 보수의 저변은 강고합니다. 그 연원은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는 조금 실망하고, 물론 선거 막판에 무슨 문꿀 오소리 뭐 이런 분들이 뭐 16,000 몇 명이 네, 어디서 네, 집단 가입하고 한 건 있었어요. 그분들의 정치적 지향성이 정말 순수한 뭐 그런 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지고 나면 그런 게 아쉽되 이낙연까지 소환해서 네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을 추종했던 지지자들이 흔쾌히 돌아서지 않고 그 사람들 일부 빠지니까 아깝게 진 거 아니냐. 그게 25만 표나 될까요? 저는 그 점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와서 명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문제로 니 탓 내 탓 할 정신이 있으면 차라리 반성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 말씀대로 민주당 차원에서의 반성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도 LH 사태로 그렇죠. 된소리를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번에 그런 인식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그런 인식들을 연관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이재명 후보는 고군분투하는 거죠. 자기가 이겨야 되는 선거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좀 나서는 게 그래서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또 호남표도 잘 안 들어온다. 한 가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가 나올 만한 표는 다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지난 17년도의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 40대의 투표율이 약간 출구조사에 따르면 5%포인트 낮았거든요. 40대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해오던 추세가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또 40대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뭐 문꿀 오솔인가 여하튼 이런 약간의 그 파열음, 균열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하면 여론조사할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런 약간의 간극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아니면 죽게 살기로 뛴 후보에게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네. 민주당 내부의 반성과 또 복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그건 있어야 되겠죠. 좋아요. 자, 심상정 후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이번에 득표율이 2.37%, 80만 3,358표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3등이긴 한데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1, 2등하고. 심상정 후보 그날 좀 일찍 그 자리를 파하면서 본인이 조금 뼈다리 느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득표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지금 진보 정치권이 그 경기 남부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이후로 거의 뭐 와해 수준이랄까. 네, 그리고 네. 또 많은 분파가 생겼잖아요. 통합진보당에서 다시 오면서 뭐 민중당 있고 저 정의당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 심 후보가 얻은 2.37%는 예전에 통진당이 가장 극치점에 올랐을 때가 뭐 자 조금만 더 하면 10%를 얻을 수 있겠다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8% 정도는 늘 안정적으로 보였고 네. 총선에서도 7% 정도 얻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추락한 숫자이자 이른바 순수한 의미의 좁은 의미의 진보 정치를 지향하는 알갱이, 고갱이 네, 또는 네, 고갱이. 찐 정치, 진보 정치 지향자들의 합이 이 정도가 아닐까. 네. 이들의 강조점은 기후, 환경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네. 여기에 있는 거고 요번에 선거 끝나고 투표 끝나고 나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 그 선거 캠프에 12억 원이 네, 모였다는 거 밤에요. 아니에요. 한밤중에 눈물에- 10명이 모였대요.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1번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만 왜냐하면 윤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하겠기에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네. 여성 문제 이런 것 등에 있어서 갈라치는 게 싫어서 이재명을 찍되 나는 정말 심상정 당신을 지원하고 싶었다. 근데 못 찍어서 미안하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거비용 한 푼도 보전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쓴 것에 일부라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10만 원 보내면 왜 세액 공제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12억 원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요. 또 대단해요. 박원석 선대본부장한테 방송 때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기사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합쳐도 4%, 5%까지 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권이 정의당이 뭐 당대표 추문 등등등 해서 굉장히 악재가 많았어요. 지난 네, 3년 네, 동안.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밑에서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 것이고 바닥을 다지고 결국은 그래도 저는 소중한 존재라고 봅니다. 이들의 지향점이 그럼요. 있는 것이 네, 득표 여부를 떠나서 네. 그래서 거듭 태어나는 긴 시련의 마지막 단계쯤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을까. 이들에게 표를 던진 80만 명의 가치 부여 지향점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썩지 않게 하는 어떤 소금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소금 좋습니다. 방부제 같은 거. 그런 방부제 그러니까 생각이 이상하고 소금 그러니까 좋고. 소금? 이제 그러네요. 네. 저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꽃소금, 싶습니다. 꽃소금. 왜냐하면은 네. 정의당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저는 근데 호된 회초리를 대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도. 오늘 왜 이렇게 회초리를 좋아하세요? 지금 다. 아니 다 왜 회초리를 좋아하세요. 그러냐면 네. 왜 아직까지도 심상정이죠? 왜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지 못하죠? 그건 좀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심상정 후보 대단합니다. 글 그러시고 또 토론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왜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20년 오히려 동안. 그때의 사랑도 저는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2년에 대선에 나왔던 권영길 후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제 가슴 속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리서치 용역 제안서를 써갔던 곳이 민주노동당이었어요. 그래요? 2020년 수권하겠다. 네네. 우리가 정권 잡겠다. 2020년 아니 2.3%, 2.3, 지금이었다. 2.37%로 중요한 얘기네. 무슨 정권 획득을 합니까? 저는 이런 정신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당을 저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네네. 정의당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정당. 그러면 이번 대선이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48% 얻어내야 정권 잡는 겁니다. 사실 0.74%뭐 차이로 졌다고 하지만 그걸 반만 얻으면 동률이 돼버리거든요. 양쪽이. 그러니까 그 저는 첫 번째고 신후보. 두 번째는 네. 저는 진보의 반성이 필요하다. 네. 왜?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문매를 맞으면서도 기어이 단일화를 한 거거든요. 네. 야합이다. 자, 2.37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됐죠, 진보가? 그러니까 보수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네. 단합을 못하지만 네. 그래도 큰 대의명분으로 여기 뭐 이광윤 소장님도 너트로스을 지으신데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단결하는 것이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이거든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단일화하죠. 그게 노무현 후보인데 지금은 서로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감정이 격해지네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저는 진보 진영 반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익으로 뭉치고 명분으로 분열한다. 좋습니다. 그 이런 점은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아침에 격한 모르니까 우리 배 소장이 정의당의 찐 팬이라는 것도 알겠고. 아, 찐팬이에요 정의당에? 정의당 저는 정의당 제안서를 좋아하는군요. 써냈죠. 그렇군요. 네. 정의당이 앞으로 잘 되는데 배 소장의 기여가 음으로 양으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너하고 나하고는 이게 달라서 무슨 일을 못해.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그게 최대주의와 최소주의인데 네네. 보수는 같은 점 하나만 있으면 뭉치는 경향이 아, 강하다. 그래요? 위기 보수는? 때. 위기 때. 너하고 나하고 적어도 지금 정권은 때려 한 잡아야겠네. 개만 이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 무슨 정부는 반대하는 건 맞지? 그럼 모이는 거야. 근데 반대로 진보 진영은 인권에 대한 거, 노동에 대한 가치, 부의 재분배, 세금 정책, 집권 후 플랜, 그다음에 권력 구조 방식 이런 게 모두 같아야 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최대주의와 최소주의를 양 진영이 모두 다 한번 반성을 할 필요는 있겠다. 소장님 말씀이 확 와닿는 게 지금 왜 단일화를 했는가? 물론 정권교체 이루어지면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뭉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심리 하나로 다 뭉친 아니, 거예요. 윤석열 맞죠? 윤석열, 안철수 모두 또 서울대네. 그것 때문에 뭉쳤다고요? 아니. 연대 나왔대요 이분은. 좋습니다. 자, 이번 대선 적용해보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짚어볼 수 있는 게 윤 후보가 유리한 곳이 10곳,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곳이 7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제 6월 1일에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거라고들 다들 예상하죠. 대선과 지선이 함께 열리는 같은 해 그건 아닐 것 이렇게 같아요. 60일 예. 차이에 열리는 것은 없었지만 몇 개월 차이로는 한 번 있었는데 크게 원사이드하게 이 흐름이 갔던 건데 이번은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그러니까요. 예. 일단 양측이 이번에 결집할 대로 총 결집한 거 맞습니다. 네. 걸어다니면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했다고 하면 돼요. 이 코로나 극성기를 감안하면. 네네. 그런데 0.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은 네. 압도적인 승리는커녕 제가 그랬잖아요. 열흘만 늦게 투표가 이루어졌다면 뒤집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 말은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한 지역에서 어떤 정당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찍어주는 투표 패턴은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TK나 경북 뭐 이런 데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란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렵지만 중원 지역에서 한 대선을 차지한 측이 그냥 다 휩쓸어버리는 묻지마. 지난번에 서울 25개 구청장 중에 서초구 하나만 빼고 24개 구청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죠. 네. 그런 현상은 이번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대로 가겠죠. 저는 그대로. 제일 중요한 데는 경기도.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왜냐하면 물러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누구일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경기도를 수성을 못하면 안 되는 경기도가 것이거든요. 누가 될까요 그러면? 예. 모르죠? 특히 이제 충청도 중요할 것 같고요. 충청도. 충북, 자, 충남. 충청도 경기도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언론 지형이 이번에 너무너무 여당에 불리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매우 불리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매하네요. 그거 무슨 말인지. 언론 출신인 또 이광현 소장님이 좀 본인은 더 정확하게 곤란해요? 본인은 대답하기? 좋아요, 소장님. 언론계가 자본 및 권력에 투항한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느끼고 네, 지적을 받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른바 좀 오래된 뭐 메이저 언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메이저란 표현에 썩 동의가 안 돼서 뭐 족벌 언론이든 뭐든 뭐 조중동이든 진보 진영권에는 무조건 발톱부터 세우고 보이는
그 강구한 흐름이 하나 있고 언론인들, 네. 그 이외의 그룹에서는 대개들 자본의 앞에 너무 무력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보수 정치 세력 쪽에 친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역동적으로 잘 해왔고 일부 성취도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 중에는 네, 네. 언론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렇죠. 그 점을 많이 아쉬웠죠.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 얘기인지. 나는 선거에서 또 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 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기름을 듬뿍 발랐다. 이제 누구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막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는 바를 것이며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우렁찰 것이다.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이게 누구 말인지 아세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을 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야. 이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 나가서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네, 지금까지 배동찬 소장 그리고 이강윤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저는 방금 그 링컨의 말이 엊그제 선거 개표 방송을 본 어느 젊은 진보 성향의 네티즌이 쓴 건 줄 알았어요. 네, 맞죠.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희 오늘 유튜브 송출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많이 찾으시다가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럽고요.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 잊지 말고 그래도 꼭 눌러주세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김성의 싱크와의 정치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